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카트에 두부 하나, 계란 한 판, 별거 없어요. 계산대에 섰는데 점원이 물었습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입을 열었는데 내 번호가 아니라 전 애인 번호가 나왔어요. 010-9XXX. 점원은 아무렇지 않게 번호를 찍었고 적립됐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장바구니 들고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헤어진 지 2년이 넘었어요. 연락처도 지웠고 사진도 지웠고 카톡 대화도 전부 삭제했죠. 지울 수 있는 건 다 지웠습니다. 근데 번호는 입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아니라 입이.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는데 바로 출발을 못하겠는 거예요. 핸들을 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이 번호를 외우고 있었다는 게 생각보다 꽤 무거웠어요. 분명 잊은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뇌는 안 끝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또 다른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100년 전에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런데 이 사람, 천재 과학자 같은 이미지와 다르게 본인 인생이 꽤 엉망이었어요. 젊을 때 코카인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논문까지 썼다가 의학계에서 완전히 망신당했고 61세에서 62세 사이에 죽을 거라는 공포에 시달렸죠. 실제로는 83세까지 살았지만요. 평생 시가를 물고 살다가 구강암에 걸렸고 턱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30번 넘게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보철을 끼고 말하고 먹고 강의하면서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오래 분석한 환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자기 무의식에 가장 시달린 사람이 무의식을 발견한 겁니다. 프로이트가 무의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의 스승 요제프 브로이어가 치료하던 안나오라는 환자 때문이었죠. 이 여성은 팔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고 환각까지 보는 증상이 있었는데 검사해보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브로이어가 대화를 통해 환자의 과거를 더듬어 올라갔더니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생긴 억눌린 감정들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감정을 말로 꺼내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환자 본인이 이걸 대화치료라고 불렀어요. 이게 정신분석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여기서 확신했어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요. 프로이트가 발견한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빙산이에요. 수면 위로 보이는 건 고작 10%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생각, 지금 이 순간 집중하고 있는 것들, 나머지 90%는 물속에 잠겨있죠. 그게 무의식입니다. 문제는 이 90%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의 말투, 감정, 선택, 실수 속으로 몰래 올라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성격이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단언했습니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라고요. 오늘은 그 신호 10가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신호. 말실수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걸 가장 먼저 주목했어요. 우리가 프로이디언 슬립이라고 부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가 입을 빌려서 진짜 생각을 흘리는 겁니다. 영국 의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의원이 동료를 존경하는 헐 지역 의원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존경하는 지옥 출신 의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이트가 이 사례를 직접 기록했어요. 본인은 발음이 꼬인 거라고 했지만 프로이트는 단언했습니다. 무의식이 검열을 뚫고 나온 거라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은 흔해요. 새 상사 이름을 자꾸 전 상사 이름으로 부른다거나 카톡에서 수고하셨습니다를 치려다가 수고했어라고 반말이 나간다거나 이런 게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이 살짝 고개를 내민 거예요. 두 번째 신호. 같은 꿈이 반복되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1899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냈는데 처음에 100권도 안 팔렸어요. 서점에서 먼지만 쌓였죠. 하지만 이 책이 심리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 꿈은 두 가지로만 취급됐어요. 신의 계시이거나 뇌의 쓰레기이거나. 프로이트는 제3의 길을 열었습니다.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라고요. 특히 같은 꿈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무의식이 해결 안 된 감정을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시험 망치는 꿈, 누군가에게 끝없이 쫓기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중요한 자리에 늦는 꿈. 이런 게 반복된다면
뇌가 여러분한테 계속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거 안 끝났어 라고요.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꿈은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걸 작은 드라마로 만들어내는데 그 드라마 안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모르는 정보가 담겨 있다고요. 꿈을 꾸는 건 여러분인데 꿈속에서 여러분은 관객이잖아요. 그게 이미 무의식이 별개의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 없이 누군가가 싫은 겁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이상하게 불편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트는 이걸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거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데 인정하기 싫은 모습을 상대방에게서 발견하면 뇌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사에서 유독 한 사람만 보면 짜증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건 아닌 상황.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내가 숨기고 싶은 내 모습과 닮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유독 싫다면 혹시 본인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진 않은지, 게으른 사람이 유독 거슬린다면 본인 안에도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비추고 있는 당신의 그림자가 문제라고요. 네 번째 신호. 특정 상황만 되면 이유 없이 회피하는 겁니다. 매번 중요한 미팅 전날 배가 아프거나 특정 사람 만나기 직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꼭 해야 하는 전화를 며칠째 미루고 있거나 본인은 진짜 배가 아프다고 느끼고 진짜 바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프로이트가 발견한 건 무의식은 몸을 도구로 쓴다는 사실입니다. 프로이트 시대의 안나오를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이 팔이 마비되고 다리가 안 움직이고 시력을 잃었는데 검사해보면 신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무의식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몸에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이게 100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2003년에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fMRI로 뇌를 촬영했는데 심리적 거부감을 느낄 때 실제 통증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싫다고 하면 몸이 진짜로 아픈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것 속에 숨어 있어요. 농담입니다. 프로이트는 농담을 굉장히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1905년에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우리가 웃기다고 느끼는 순간은 무의식이 허락받지 못한 생각을 몰래 꺼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야, 너 여자친구 바꿔라. 농담이야, 농담 이런 말. 프로이트라면 그 농담이야 뒤에 진짜가 있다고 봤을 겁니다. 회식에서 우리 팀장님 없으면 좋겠다 하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미디언들이 관객을 열광시키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모두가 생각하지만 아무도 말 못하는 걸 대신 말해주니까요. 그 순간 관객의 무의식이 해방되는 거예요. 웃음은 무의식의 안전밸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의 농담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신호. 과잉 방어입니다. 난 전혀 신경 안 써. 그건 진짜 상관없어. 이런 말을 유독 강하게, 유독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트는 이걸 반동형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뇌가 진짜 감정의 정반대를 연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신경 안 쓴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헤어진 전 애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완전 상관없어, 진짜라고 3번 반복하는 사람. 승진에서 떨어졌을 때, 나는 원래 관심 없었어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 무의식은 그 반복 횟수와 속도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1987년에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웨그너 교수가 유명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하면 오히려 흰 곰 생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걸 역설적 과정 이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억누를수록 더 강해지는 게 무의식이라는 뜻이죠. 일곱 번째 신호. 여기서부터 좀 무서워집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한테만 끌리는 거예요. 매번 연애가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해서 비슷한 이유로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서 너 왜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 하고 물어보는데 본인은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프로이트는 이걸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이 과거의 미완성된 관계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결정적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봤어요. 아이는 부모에게서 사랑의 원형을 배우는데 그 사랑의 결함이 있었다면 평생 그 결함을 가진 사람한테 끌린다고요. 어머니가 차가운 사람이었다면 머리로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차가운 사람한테 끌립니다.
무의식이 익숙함을 안전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스쿨 오브 라이프에서 프로이트의 이 이론을 설명하면서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겨울에 고슴도치들은 따뜻해지려고 서로 붙어야 하는데 가시가 있어서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리잖아요. 우리의 친밀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가까워지면 다칠까봐 두려운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 딜레마의 쉬운 해결책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요. 여덟 번째 신호. 건망증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까먹었다. 꼭 해야 할 일을 잊었다. 결혼 기념일을 놓쳤다. 본인은 깜빡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프로이트는 달랐어요. 무의식이 일부러 지운 거라고 봤습니다. 그의 책 일상의 정신병리학은 이런 사례들로 가득해요. 사람들이 이름을 잊고 날짜를 잊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약속을 잊는 것에는 전부 무의식적 이유가 있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과의 약속을 까먹는 건 기억력 문제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업무의 마감일을 잊는 것도요. 결혼기념일을 해마다 잊는 남편도요. 뇌가 조용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은 깜빡했네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처음부터 기억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홉 번째 신호. 전치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거의 매주 경험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상사니까요. 참고 참고 퇴근했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가족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하고 물었을 뿐인데 갑자기 폭발하는 겁니다. 좀 그만 물어봐. 본인도 놀랄 정도로 큰 소리가 나왔어요. 프로이트는 이걸 전치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화가 난 대상한테는 표현 못하니까 무의식이 안전한 대상으로 감정을 옮기는 거예요. 상사에게 못한 말이 배우자에게 가고 배우자의 짜증이 아이에게 가고 아이의 스트레스가 반려동물에게 가는 거죠.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방향만 바뀔 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유 없이 예민해진다면 그 감정을 따라가 보세요. 진짜 출발점은 집이 아닐 겁니다. 열 번째 신호. 과장입니다. 난 남들이 뭐라 하든 전혀 상관없어. 나는 항상 행복해. 나는 절대 후회 안 해. 이런 절대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절대, 전혀. 이런 단어가 붙는 순간 프로이트라면 귀를 세웠을 겁니다. 과장은 무의식이 의심을 덮으려는 시도예요. 정말 상관없는 사람은 상관없다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고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SNS에 매일 나는 행복하다를 올리는 사람, 매번 나는 강하다를 반복하는 사람. 프로이트는 그 반복 자체가 고백이라고 봤을 겁니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안의 불안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확신은 조용합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의 10가지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과 활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실제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읽는 방법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하루에 한 번 자기 감정에 왜를 붙여보세요. 짜증이 났다면 왜 짜증이 났는지, 그 짜증이 진짜 지금 이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아침에 있었던 다른 일에서 시작된 건지, 감정의 출발점을 추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기만 하지 감정을 추적하지는 않아요. 이것만 시작해도 무의식의 신호가 하나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반복되는 패턴을 기록하세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이 반복된다면 거기에 무의식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사람만 만나면 위축된다거나 특정 주제만 나오면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패턴을 일주일만 메모해 보세요. 핸드폰 메모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자기 자신의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가장 피하고 싶은 생각을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결국 하는 일이 이거예요. 무의식에 잠긴 것을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것. 안나 오의 마비가 사라진 것도 억눌린 감정을 말로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쇠를 무시하는 사람은 영원히 문을 열 수 없다고요. 무의식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올라올 뿐이에요. 말실수로, 반복되는 꿈으로, 이유 없는 짜증으로, 같은 실패의 반복으로. 마트 계산대에서 튀어나온 그 번호. 이제 이해되시죠? 그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빙산 아래에서 올라온 신호였어요. 여러분의 무의식은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열지 못한 문 뒤에서 진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가장 불편했던 순간을 떠올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감정, 진짜 어디서 시작된 거지? 그 질문 하나가 빙산 아래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